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문이 아니라 진리병의 문, 질문을 닫으러 늘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 UUH 헌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헌터스 게이트를 열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저는 진행자 탱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갑상선 두 경부외과의 한명월 교수님과 함께 주제는 흉터보다 무서운 목소리 변화, 로봇 수술은 정말 안전할까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주로 갑상선암, 그 중에서도 로봇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명월입니다. 아,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로봇 수술만 전담하고 계시는 건가요? 로봇 수술을 70에서 80%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또 저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수술, 절개 수술도 일부 20에서 3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소문이긴 한데, 이 로봇 수술 로봇 만든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뭔가 자격증을 얻으셨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들었는데, 그 프록터? 네, 프록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거 소개 한번 잠깐 하고 갈까요? 네. 네. 프록토라는 거는 우리 다빈치, 즉 인투이티브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로봇 수술을 안전하게 최소 200례 이상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교육자의 어떤 자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서전들이 내가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싶을 때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서전에게 교육을 받고 시행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주로 이제 저는 갑상선을 하니까 갑상선 로봇 수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제 수술을 참관하고 교육을 받고 첫 케이스를 시작하고, 제가 또 시간이 될 때는 그 시작하는 교수님의 병원까지 방문해서 첫 케이스를 같이 시행해주고 성공적으로 좀 많이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까지 직접 하고 계십니까? 네. 그거 방문하실 때 지금 계시는 곳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제 스케줄. 밑에 또 있나요? 네, 군단이 있습니다. 또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역시 프록터. 좋습니다. 자, 갑상선 관련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거 전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갑상선이 어떤 장기인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갑상선은 우리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기입니다. 지금 우리 목 아래쪽에 요 기관지 앞에 있는데, 여기 탱크님의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기본적인 우리의 대사 과정, 체온 조절 이런 걸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 기능이 높아져도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되고 적절하게 조절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온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살다 보면 왜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기보다 추위를 많이 타. 나 보기보다 더위를 너무 많이 타.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갑상선과 좀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을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면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 분들은 항진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저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피 검사상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항진은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요. 저하인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서 정상 레벨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갑상선 여기 목 밑에 여기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크기는 한 요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한 그래요? 30cm에서 50cm 정도, 요 정도. 생각보다 큰데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길게는 더 양쪽으로 나눠져 있겠죠. 제가 알기로 이게 나비 모양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네. 들었는데, 신기하네요. 이게 만져지나요, 사실? 네. 네. 왜 웃으시죠? 네, 아닙니다.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만지면 침을 삼키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늠할 수는 있고요. 사실 종양이 있다면은 침을 삼킬 때 그 종양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침을 삼키니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위치에 있는 게 갑상선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이 갑상선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서 로봇 갑상선 수술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저희 자료 나가고 있나요, 피디님? 지금 표지 보니까 표지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누군가 로봇 수술대 앞에서 로봇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본인이신가요? 네, 접니다. 이야, 네. 누가 찍어주신 사진인가요? 이거? 저희 우리 홍보팀에서 찍어준 사진인데, 오. 네, 굉장히 잘 찍어주셨고, 네. 그리고 요거 파워포인트 화면은 저희 네. 기획팀의 이선호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야. 실명 나가도 될지 예, 죄송합니다. 야, 네. 아주 고급스러운 네. 어디 학회에서 지금 볼 법한 그런 아유, 맞습니다. 예, 자료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수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발생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갑상선암 발생률은 국내 1위입니다. 아, 네, 남녀 포함해서 국내 1위고요. 한 10년 전 정도에 이게 갑상선암이 너무 발생률이 증가하는 게 과잉 검진 때문이라는 얘기 때문에 한동안 검진을 안 하면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진행된 암이 많이 생겼고, 근데 또 보니까 놀랍게도 젊은 층 그리고 남자 환자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검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갑상선암이 생기는 어떤 이유가 지금 뭐 현대의학에서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좀 안타깝게도 사실은 밝혀진 게 많지 않은데 네네. 뭐 제일 밝혀진 확실한 원인은 어렸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는 뭐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비라프라는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서구권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어떤 요오드 과잉 둘 다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보면 10명 중에 3명은 네. 지금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다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 호르몬 조절제 같은 거를 먹으면서 평생 이렇게 하나씩 맞습니다. 먹더라고요. 네. 먹으면서 이제 조절하면서 살고는 있더라고요. 정말 제 친구 10명 중에 3명이면 굉장히 좀 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병률이 좀 높다고 네.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제 환자들 중에는 특히 남성들도 많고요. 사실 10대도 있습니다. 아, 이제 좀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그 친구들은 수술할 때 더 신경 써서 좀 수술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이제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교수님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잠시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약을 먹으면서 평생 이렇게 삶을 지속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거죠? 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똑같은 성분을 약으로 만들어서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생활을 평생 영위할 수도 있고, 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결혼해서 네. 뭐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를 걱정하는데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저번 주 아니에요 2월 중순쯤에 제가 그 수술을 하나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술을 끝내고 병동에 잠시 있었는데 거기 병동에 같이 있었던 우리 환우가 그 딱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왔었던 네.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하루 정도 힘들어 하셨는데 그 뒤에서부터 이제 저랑 말동무가 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는 일상생활보다는 술을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나 술 언제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어떻게 환자들이 네.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십니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 수술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고요. 특히 울산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는 술하고 회 언제 먹어도 되냐. 와, 회 안 되나요? 아니, 회는 되는데 서울 환자들은 안 물어봅니다. 울산 환자들은 회를 꼭 물어보는데 술은 사실은 암 환자가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안 되고. 발암 물질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환자분들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얘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보시죠. 네, 갑상선 결절에 대한 진단 치료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결절이 발견되면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요. 초음파 상에도 우리가 등급을 나눕니다. 모양에 따라서 보통 2등급은 그냥 양성.
그다음에 3등급은 암의 가능성이 낮다. 그다음에 4등급은 중간, 5등급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 결과도 또 1에서부터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직 검사는 괜찮다고 나왔는데 갑상선 초음파상 모양이 나쁘다. 그럼 이걸 괜찮다고 봐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인 추적 검사나 반복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조직 검사가 왜냐하면 진단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조직 검사상에 암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확정된다. 그 사실은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아주 작은 1cm 이하의 아주 국한된 암에 대해서는 적극적 감시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유두암의 하나입니다. 다른 여포암이나 수질암은 이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그거에 해당하는 대로 좀 치료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맞습니다. 굳이 꼭 수술 안 해도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은 원칙이 맞고요. 그렇군요. 근데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라기보다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환자분의 이제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그런 환자들이 사실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1차적인 더 중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수술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왜 갑상선암 모두 착한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 착한 암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병동에 제 그 같이 있었던 분,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제가 갑상선 암에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전했을 때, 야, 니 그거 효도암 아이가 하면서 야, 그쵸. 착한 암 아이가 니 보험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막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야, 이거 좋아, 수술 받으면 다 깨끗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받아보니까 엄청 힘들었다고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 90% 이상이 지금 유두암인데요. 유두암도 사실 수술을 해보면 변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건 수술하기 전에는 몰라요.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이 타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키 큰 세포 변이 타입 이런 거는 사실 전이도 많이 되고 재발률도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내가 조직 검사상 유두암, 착한 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분화암도 수술을 안 하고 계속 두다 보면 고등급 악성암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어려운 말로 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유두암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세포의 종류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암을 나누는데요. 갑상선은 유두암, 그다음에 여포암, 수질암, 그다음에 뭐 미분화암이라고 정말 나쁜 애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나누고 보통 유두암이 대부분 서구에서는 한 7-8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90% 정도예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수술 방법, 수술이 원칙이니까 어떻게 할까? 한쪽만 떼는 게 옆절제 수술이라 그래서 보존 수술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을 평생 먹을 필요가 없고 추가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암이 양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진행된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전절제술 결국은 다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수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반 옛날 우리 그냥 절개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로봇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절개는 이분도 제 환자인데 이렇게 절개가 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흉터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절개를 작게 넣고 그리고 약간 옆쪽으로 반절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보존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사이드로 절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흉이 덜 보이긴 하거든요. 약간 목이 주름지는 그 경계선을 딱 이렇게 맞습니다. 해주시네요. 네. 하지만 로봇 수술은 아예 안 보이죠. 이분은 어디로 수술했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의 마법을 쓰신 듯한 느낌인데요. 염력으로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신 거죠? 여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요 뒷머리선 헤어라인 절개라고 해서 웬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PD님 저희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우스로 하시는 게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보이고 있나요?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헤어라인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저는 특히 단일공 로봇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하나의 포트에서 내시경과 수술 도구 3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로봇입니다. 특히 갑상선이나 아니면 우리 두경부 네. 쪽 수술하는데 특화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홍보 영상 아닌가요? 아니 그냥 설명 영상입니다. 설명 영상. 네. 이거 병원 어디 가면 다 보이는 맞습니다, 영상인데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왜 이 싱글 포트, 단일 포트가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 우리 병원의 멀티포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이 4개가 각각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좁은 공간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막 부딪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엄청 크게 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충돌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이 단일 포트가 나오면서 충돌이 작아지고 그리고 절개도 작게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 단일 포트를 많이 사용하고 조금 초창기에 이 단일 포트 수술을 좀 시행을 해서 지금 좀 많은 케이스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지금 이 가운데 다중포트 로봇 보시면 그 끝 부분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그렇죠. 움직이면 맞습니다. 부딪힐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일 포트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수술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네. 묘사를 해주셨는데 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 수술을 할 때도 제가 하고 있는 헤어라인 절개가 뭐 제일 좋다 이게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수술의마다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겨드랑이 접근법인데 이걸 왜 물어보시냐면 이걸 제일 먼저 수술을 시작한 분이 이제 제일 유명하시죠. 사실 정웅용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수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유명하고 그 외에도 유륜 그리고 구강 그리고 귀뒤 이게 이제 귀뒤, 후이게, 주름을 따라 하는 방법인데 네네. 제가 이거에서부터 조금 발전시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제일 먼 곳이 유륜 내지는 겨드랑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네, 제가 볼 네, 때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도 시야를 조금 잘 이렇게 확보할 수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절제, 전부 뗄 때도 비교적 시야가 잘 나온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여러 이제 이 겨드랑이 접근법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우리 일반외과 교수님은 겨드랑이 접근법으로 가스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은 아예 시도는 안 하는데 유륜 쪽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굉장히 큰 절개를 넣어서 했었는데 요즘은 단일 포트가 나오면서 절개가 작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한테 적응하기는 어렵겠죠. 좀 멀지 않을까요? 네, 멀고 여기서 여기까지 네, 와야 멀고 되니까. 남자들이 대흉균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네. 갑바라고 하나요? 이 라인이. 그래서 있으니까. 사실 이 겨드랑이 절개도 남자한테는 조금 쉽진 않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발전시켰던 귀뒤 절개는 헤어라인. 여기 이 귀뒤에서부터 이렇게 헤어라인 쭉 연결하는 긴 절개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은 뭐냐면 임파선 절제술 할 때 되게 좋아요. 바깥쪽으로 임파선 전이가 됐을 때 이렇게 같이 떼면 좋고 그리고 저 같은 두경부외과 사람들은 워낙에 임파선 절제술을 암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무흉터 수술이 있는데요. 이게 구강절개입니다. 구강이라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 앞에 잇몸. 아, 입술 여기 안쪽에. 그렇죠. 아, 이쪽으로 네. 들어간다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게 가까울 것 같아요. 네. 한 뼘도 안 되는 거리라 네. 가지고. 환자들은 굉장히 좋은데 수술할 때는 이 워낙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시야가 좀 좁아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다 어느 수술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전들은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방법, 익숙한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뒤 절개를 조금 더 발전시킨 방법과 네. 구강 절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환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체로는 아무래도 좀 암인 경우에는 한 4cm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4cm 이상 주변적인 침범, 중요한 구조물 침범이 있을 때는 사실 로봇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병이라 그래서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브라는 것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적으로 갑상선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만성염증과 그리고 혈관이 엄청 발달돼 있어서 출혈이 많이 생깁니다. 수술할 때 그러면 네. 출혈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시야가 내시경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좋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사실 그레이브는 안 하고 네. 그리고 너무 고도 비만인 경우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사실 임파선 절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뭔가 정맥이나 동맥에 이미 침범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로봇 수술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절개로 가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로봇 수술도 안전하냐, 뭔가 완치가 잘 되냐, 네. 뭐 재발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종양학적 안전성은 동일하고요. 수술 시간은 이건 좀 뭐 서점마다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평균 이거는 수술 시간이 90분에서 150분 정도. 네, 적혀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절제, 반절제를 할 때 옆절제 수술이 90에서 150분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은 사실은 일반 수술하고 비슷하고요. 네. 하지만 삶의 질에서 굉장히 좋죠. 미용적 만족도와 그렇죠. 통증 지수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잡아놨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음성이나 그리고 삼키는 기능이 뭐 동등하거나 우수하다고 보는데 제 경험상은 우수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주제가 목소리 관련된 얘기가 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절제술과 로봇 수술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목소리의 영향이 정말 가기는 한 건가요? 저는 그거부터가 궁금해요. 네.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성대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성대 신경은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과 그리고 고음을 내는 신경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성대 주변 근육이 있습니다. 네. 성대 주변의 근육들이 또 성대를 잘 당겨주고 늘려줘야지 고음도 잘 나오고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네. 일반 절개술을 할 때는 이 성대 주변 근육을 가르고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아무는 과정에서 주변의 성대 근육이나 기관지랑 유착이 되고 이러면서 고음이 빨리 안 돌아오고 잠긴 목소리가 오래 나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럼 가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럼 로봇 수술하는 게 좋죠. 아,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은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그 성대 근육을 가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대 근육과 요 흉쇄 유돌근이라는 이 큰 근육 있죠, 이거. 예, 여기 요 사이를 여기 거기 사이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대의 근육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 회복이 빠르고 또 사실 저도 이제 일반 수술할 때 확대경을 쓰곤 하지만 그게 2.5 내지 3배 확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내시경은 로봇 내시경은 10배에서 15배 확대가 돼요.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되게 이제 신경이 눈에 보이세요? 그거 보면? 그럼요. 되게 잘 보이죠. 맨눈으로도 보이지만 내시경으로 보면 그 로봇 내시경으로 보면 애가 굉장히 통통하게 신경이 막 보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보이셔서 그걸 네.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그래서 목소리 보존에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로별로 다 그래도 합병증이 있죠. 그래서 합병증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전에 귀 뒤로 하는 큰 절개를 넣었을 때는 이쪽에 턱 밑으로 오는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비된다고요? 여기. 여기요? 예, 그래서 입술의 쪽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이 절개를 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현재는. 네. 그리고 여기 구강절개를 할 때는 요 턱 주변의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거.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제 환자들도 요걸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그럼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감각을 잃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각 솔직히 잃는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마취한 것 같은 얼얼한 느낌이 좀 가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치과 치료한 거랑 아, 비슷하다고 예, 보시면 느낌 돼요. 알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환자마다 다른데 네. 뭐 저도 수술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불편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두 정말. 달 정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로 가면 아무래도 여기 가슴 위쪽에 감각, 유륜 쪽은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리고 겨드랑이 쪽은 요거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수술 시간이 길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로봇 수술도 좋아졌고 수술을 하는 이 이제 외과의들 일의 수술 술기 저 같은 경우 계속하면서 술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환자들에게는 흉터가 안 보이고 그리고 합병증에 적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하게 됐고 종양학적으로 즉 암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치료의 완결성을 획득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뭐 요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네네. 요 로봇을 네. 직접 만져봤어요. 아, 네네. 네. 어떤 좋은 그쵸. 기회를 얻어가지고 네네.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뭐랄까요, 이 오퍼레이터 앉아서 이게 로봇을 만지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교하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걸로 귤 껍질도 까시더라고요. 네. 엄청 정교하게 귤 껍질을 쫙쫙 까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예전에 그 복강경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혁신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로봇 수술을 이 현 주소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리고 제 가족, 제 주변 지인들에게 뭔가 이제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추천을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좀 더 확고히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술기가 많이 오르기 전에는 사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귤 까는 거 비슷한 예, 연습 예. 있죠? 네. 그래서 뭐 실제 링 올리는 연습, 뭐 문 열고 닫는 연습, 예, 저도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연습을 네. 할 수 있게끔 뭔가 있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덤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고 네. 하는 거 네. 그렇게 해봤는데 요거 정말 그 말씀하신 술기가 이제 최고조로 올라오신 분들에게 받으면 정말 후유증도 없고 뭔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인가요? 잠깐 제 결과만 제 수술 방법 말씀을 네. 안 드려가지고 네, 헤어라인 절개 하셔야죠. 저는 네. 이제 헤어라인 절개를 네. 지금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단일공 로봇이 워낙에 좁은 공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개 자체를 이렇게 작게 넣고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초창기에 40케이스를 갖고 이제 논문 발표를 했을 때 수술 시간이 조금 초창기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길게 걸렸죠. 그래서 한 140분 정도 걸렸었는데 환자들 만족도나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절개도 짧아졌다. 통증도 적었다. 이런 경험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환자들이 적절한 로봇 방법이 없어요. 대체로 이제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남자 환자들한테 제가 이 헤어라인 절개 방법, 제가 이름도 약자로 SP 햇이라고 만들었는데, SP 햇이요? 네, 헤어라인 어프로치 사이로이덱토미라고 싱글 포트 헤어라인 그렇죠. 어프로치 뒤에 건 못 읽겠습니다. 사이로이덱토미라고 이제 같은 거 결정 맞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것만 따서 햇인가요? 네, 맞습니다. SP 햇. 햇은 또 모자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오.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 해도 굉장히 흉터도 안 보이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수술 시간도 길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을 봐도 사실 1000케이스 이상 한 분들도 남자 환자들 수술 케이스가 거의 10개 이하 이 정도거든요. 네. 10케이스 이하인데 저는 좀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저도 멀티포트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햇만 하는데 SP 네. 햇만 하는데 네.
최근 뭐 지금은 500여 명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전에 한 340명 정도 제가 잠깐 리뷰를 했었는데 저는 일반 절개로 전환한 환자는 없었고 아무래도 여자 환자가 많지만 그래도 남자 환자도 꽤 많았습니다. 이 SP햇은 교수님께서 만드신 용어죠? 네. 이 의학 용어처럼 이렇게 실려 있어가지고 네네 뭐 약간 네. 아니, 다른 분들이 들으면 SP햇이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제가 논문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논문 나왔어요? 네 논문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쓰셔도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의사분들이 네네네. 한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SP햇을 이렇게 썼더라 이러면서 쓰겠네요. 네, 써도 용어를. 됩니다 이제 네, 논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수술 시간이 좀 길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반절제 하는 경우는 전체 수술 시간이 65분, 전절제가 125분이고요. 그 로봇을 조작하는 시간은 평균 한 28분 정도로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됐고 이게 수술 시간이 짧다는 게 무슨 의미냐? 환자가 마취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그러면 이게 흉터만 좋냐? 아니죠. 통증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환자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흉터 수술을 하는데 사실 구강절개를 하는 분들도 겨드랑이 절개를 보조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군데서 들어가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구강으로만 네. 해서 완전 무흉터 수술을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켈로이드. 켈로이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이제 피부가 이제 상처가 뚱뚱하게 이렇게 아물고 그 가렵고 저희가 이런 경우. 쉽게 얘기하면 튼살 뭐 이런 건가요? 튼살보다는 좀 흉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죠. 그런 이해했습니다. 분들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 수술을. 그래서 뭐 저는 젊은 남자 환자나 이런 여성 환자분들도 수술을 좀 성공적으로 했고요. 장점은 전절제술을 할 때 굉장히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쪽을 떼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좋고 좋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요건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모든 환자에게 저희가 영상을 공유를 해드려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유치하게 생기지 않게 운동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보는 요 운동인가요? 네, 그리고 이쪽에 경직되지 않게 네. 늘려주는 이렇게까지? 방법.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네요. 네. 하늘을 보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것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왠지 그냥 저희 운동하기 전에 하는 약간 스트레칭 준비 운동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헬스장 가면 많이 이런 것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아물고 나서의 유착이나 불편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예시를 들어주신 거죠?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단 중에 한 분이신가요? 네, 우리 간호사입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그냥 저희 병원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저희 네. 병원이 이제 다빈치 5 차세대 로봇이 들어옵니다. 또 들어옵니까? 네. 난리 그래서 얘는 장점이 뭐냐면 조직을 당기는 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폴스 피드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실시간 딜레이 없이 수술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딜레이가 장점이 제일 있고 그리고 내시경도 훨씬 선명해진다. 사실 저도 들어오면 한번 어떤지 써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이제 곧 올해 아직 택배 오고 있나요? 네, 어떻게? 택배 오고 있어요. 상반기 내에 어디- 아마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밀한 수술을 환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다빈치 5까지 지금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야, 오늘 자료를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네. 자, 우리 이 자료를 보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보자. 저희가 처음 달아드렸던 분들 좀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명월 교수님 완전 멋있어요. 짱짱. 아는 분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흉터가 안 보이는 갑상선 수술 넘버 1.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이 프록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더 네,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노랑우사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혹이 크거나 주변 상태에 따라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세침 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검사하는 동안 얼마나 불편하거나 위험한지도 좀 알고 싶어요.
혹이 작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미뤄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 만약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이제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에 기준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기준이 있고요. 사실 2단계는 보통은 이제 양성 아니면 무록 이런 단계를 말하는데 2단계인 경우에는 뭐 아주 크지 않으면 조직 검사를 세친 검사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제 조직 검사를 좀 추천하는데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2cm 이상, 그리고 4단계, 5단계는 뭐 사실 가이드라인 상에는 1cm 이상이면 조직 검사를 하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일단 검진이나 타병원에서 일단 초음파를 확인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4단계, 5단계는 조직 검사를 대부분 합니다. 세친 검사를 보통 하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세친 검사가 아니라 생검 검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검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 생검이라는 약간 총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네. 탁 쏴서 조직을 많이 얻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여포 종양이라고 해서 비교적 좀 사이즈가 큰데 좀 정확하게 조직을 많이 얻어야지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혹이 있을 때는 저는 처음부터 생검 검사를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세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 임파선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세친 검사 하고 나서 환자마다 다른데요. 네. 주변에 혈관이 조금 많이 발달된 경우에는 조직 검사 하고 나서 조금 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제 그 혹이 너무 석회화되거나 단단한 혹은 조직 검사할 때 저희가 막 세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면 환자분이 좀 되게 침 삼킬 때마다 한 아프다 일주일 정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너무 작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미뤄도 될지, 혹이 작아도 사실 모양이 안 좋고 중요한 구조물하고 가깝다면 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있은 경우는 이미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에 있어서 증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분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조금 시사할 수 있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네. 읽어드리는데 요즘 침 삼킬 때 따끔거리게 아픈데 갑상선 이상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도 침 삼킬 때 좀 아픈데 그게 갑상선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을 봤을 때는 좀 낮습니다. 침 삼킬 때 따끔거리는 거는 대부분은 사실 위산 역류가 제일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 위산 역류. 네, 네. 특히 이제 술을 하시는 분들은 역류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역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암이 진행된 경우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런 부분, 뭐 역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잘 조절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고 아니면 삼킬 때마다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사실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침 삼킬 때 따끔거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제 경험이 조금 하나 떠올랐는데 뭐 짧은 겁니다.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수술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 그 비중격 망골출 네네. 수술했었잖아요. 네. 이 비중격 수술할 때는 이게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신 마취를 하면 되게 그 기도삽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나오고 나면 목이 되게 아프잖아요. 침 삼킬 때도 아프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와서 수술 끝나고 나와서 목이 침 삼킬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생선 가시가 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거 기도 삽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기도 삽관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여기가 아픈데 이래가지고 제가 쪼르고 쫄라가지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봐주셨거든요. 생선 가시가 있더라고요. 전날 수술하기 전날 저녁에 나왔었던 그 식단에서 생선 가시가 있었는데 생선 가시가 있는 채로 기도 삽관을 한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봐주신 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기도 삽관 때문이 아니었네요. 이러면서 빼주셨어요. 이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뭐 짧은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이런 일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아니 제 환자들이 네. 보통 수술하고 나오면 수술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목 안이 아프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 기도 삽관 네, 때문이잖아요. 삽관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거 하루 지나면 괜찮아집니다라고 네. 하시면 좀 안심하시죠. 네. 아, 혹시 생선가시 있을지 모르니까 네,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시경- 경험자라 가지고요. 네, 깜짝 알겠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62세 남성인데요. 네. 경동맥 초음파하면서 갑상선 검사도 해보라 해서 초음파 피검사 했는데 음. 피검사는 정상이고 초음파에서는 결절 작은 게 몇 개 있는데 그냥 지켜보자는데 이런 경우 몇 년마다 좀 추적을 하면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초음파를 보신 분이 몇 개인데 그냥 지켜보자 그랬으면 사실 그거는 앞서 말한 우리 단계 2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또 작은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1, 2년에 한 번 해보시면 되고요. 크게 커지는 추세가 아니라면 2년마다 한 번 검진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술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중요하죠라고 달아주셨는데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 예, 암 환자가 술이라니요. 예,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동생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로봇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흉터가 어떻게 남는지 걱정되는데 특히 목 부위에 생기는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 중 하나가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눈에 띄지 않는지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아까 저희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아마 설명 들으셨으면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 간결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목 앞에 이제 절개를 낼 때는 사실 주름살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주름살을 따라서 내야지 제일 좋은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름살이 너무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이 원래 비유성 흉터 뚱뚱하게 아무는 거는 가슴 쪽에 가까울수록 뚱뚱하게 아뭅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절개를 넣었을 때는 그게 또 뚱뚱하게 아물고 흉터가 안 예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이라면 목에 주름살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눈에 좀 띕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로봇 수술을 많이 조금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가 앞서 환자들 보여드린 것처럼 헤어라인 절개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자료를 봤다시피 저희가 네. 헤어라인 그쪽 위로 조금 이렇게 그렇죠. 머리를 정리한 뒤에 그렇죠. 수술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머리가 또 자랄 거니까 사실 안 보인다라고. 탱크님 정도 머리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제 머리면 거의 안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술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잠기지는 않을까요? 지인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또 목소리 전문가입니다. 예. 성대 보톡스 전문가인가요? 뭐 성대 보톡스 넣는 환자들도 있고 성대 네. 필러를 넣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거는 어떤 치료적 목적입니다. 네. 두 개 다. 그래서 교사인 분들이 사실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저한테는 전문 목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절개술을 했을 때 이제 성대 신경을 다 보존해도 일시적으로 고음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주변 근육이 유착되고 갈랐다가 꼬매고 이건 과정에서 생기는 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로봇 수술은 그런 점에서는 회복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또 신경 보존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암이 성대 신경을 침범했다. 네. 그러면 사실 신경을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측 한쪽에 성대 마비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성대 필러를 넣어서 성대 마비로 인한 틈을 줄여주고 그렇죠. 목소리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음성 치료를 시행해서 이제 아무리 마비가 있다 해도 음도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스피치를 할 때의 음도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약간 높은 피치죠. 고음을 잘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탱크님은 좀 낮은 피치인 것처럼 네. 그럴 때 잘 접촉이 되는 피치를 찾아주는 게 음성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딱 자기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피치를 맞춰주시는 네, 건가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분 혼나셔야 되는 분이 보이셔가지고 네. 예, 갑상선 종양으로 로봇 수술 갑상선 반 절제했습니다. 네. 흡연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번 기회에 끊으시는 것도 참 추천드립니다만 네. 이 담배도 저희가 네. 아시다시피 전부 발암 물질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끊어야 됩니다. 네, 끊어야 네. 됩니다. 네. 네. 의학적으로도 끊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수술하시고 간혹 뭐 전자담배는 괜찮다면서 또 이렇게 좀 태우시는 분들도 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제가 좀 해보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보자. 어머니께서 음. 갑상선암으로 몇 년 전에 수술을 음. 하셨대요. 네. 나에게도 가족력으로 내려올 수가 있나요? 검사 받아봐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력에 대한 걸로 이제 암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봤는데요. 저는 사실 기존에 그 논문을 보기 전에는 모계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간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부계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가족성 갑상선 암이라고 할 때의 기준은 2명 이상, 1촌 이하. 그러니까 직계죠, 직계. 직계. 형제, 자매, 네.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직계 중에 2명 이상일 때를 보통 가족력이 있다, 가족성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있는 경우에는 또 좀 재미있는 결과였는데 어머님이 있는 경우에 보다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사실 발병 확률은 더 높았는데 대신 어머님이 이제 암이었던 경우에 더 젊은 나이에 생긴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력이 있다면 네, 직계 내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추천합니다. 요거는 교수님께서 한번 직접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교수님 로봇 수술 병원 잘 선택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지역이라서 병원 선택이 어렵네요.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록터를 좀 언급하고 싶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프록터가 계시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저 외에도 프록터는 우리나라에도 한 전체적으로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다양한 암에 대해서 갑상선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하신 줄 알았는데 100여 명이나 계시는군요. 갑상선암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보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농촌 지역이라 네, 네. 네.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다면 그쪽 부분에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아니면 저희 이쪽 영남권이라면 네, 네, 저희 네. 병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왼쪽 네, 아래. 네, 네, 여기 네, 네, 있는데요, 있으신데. 네, 네,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하나 봤는데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 네.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네. 폐로 전이되었더라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 반응이 좋으면 완치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희망을 갖고 계신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암의 세포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상선암인데 유두암이나 여포암이라면 그래도 동요소 치료에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폐전이가 있어도 전절제를 하고 그리고 동요소 치료를 보용량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예후가 양호한 편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간혹 이제 다른 세포, 수질암이나 아니면 미분암, 저분암인 경우에는 사실 동요소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다른 치료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yes or no의 네,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 신지로이드와 여성 호르몬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이렇게 좀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지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대사 과정에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요. 같이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사실 PD님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저희 2시간 연속 안 돼요? 네. 저희 지금 매번 하는 교수님들마다 준비해 오신 자료의 반밖에 못 하고 가셔가지고 네. 많이 아쉬워하셔서 네.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을 때 환자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찾죠. 요즘은 오픈 AI 그렇죠. 정보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한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에 하나의 스탠다드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 그리고 병기에 맞는 수술법을 찾아가면 되고, 제가 이제 로봇 수술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로봇 수술을 잘하긴 하지만 그거에 적합한 환자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환자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 일반 절개술로 깔끔하게 완벽하게 수술을 잘하는 게 좋고요. 또 그로 인한 내가 진행된 암으로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그 후유증이 남았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특히 목소리에 관련된 부분이 고민된다면 저를 포함한 지금 갑상선 두경부 암센터로 오시면 목소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완치뿐만 아니라 이어나갈 환자분들의 삶이 편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저기 네. 교수님한테 이제 수술 앞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것까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네, 한번 볼게요. 어디를 잠깐만요. 저분이 그 라우라 패밀리? 네, 요 중앙 측경부 림프절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교수님께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앙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된 상태면 재발 위험이 많이 높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어쨌든 병기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발 위험을 보는데요. 1차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절제를 한 다음에 동위원소 치료를 일단 고용량으로 받고 난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재발 위험을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났을 때에 남아있는 뭔가 정상 조직 외에 어떤 조직들이 더 남아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암재발 수치로 보이는 사이로글로빈 수치가 높다던가, 이런 게 계속 유지된다면 사실 재발 확률이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이제 동위원소 치료나 이런 거를 잘 받았을 때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생존율을 봤을 때는 나이로 우리가 생존율을 보통 따지기 때문에 뭐 재발을 한다 해도 그에 맞는, 드물지만 어쨌든 재발이 됐을 때 그에 맞는 치료를 또 한다면 생존율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돼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한명월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로봇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의 또 답변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아라. UUH 헌터스!